합니다. 2014년 7월 7일 날 내에서 문제가 이건 그냥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공항운수에게 승인법을 하고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대책이 우선을 하고 지금까지 5년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민변에서 이 정도의 신경 써주신 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자료에 우리 윤기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11페이지를 보면 문서의 사진이 한 사진이 나옵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맨 위에 정광 보관 창고 이렇게 글자가 있죠. 거기 보면은 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그 창고인데 기차로 또는 25톤 덤프 트럭으로 밀가루보다 더 십자가 고운 형태의 정광이 이제 이 창고로 들어와서 창고에 이제 하역을 하고 거기서부터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이 공장으로 이렇게 물류가 옮겨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워낙 미리 싸다 보니까 굉장히 바람이 정신이 많이 날려서 천정을 타고 천정이 정대가 이렇게 골이 이렇게 졌잖아요. 그 골 중에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문이 뚫린 부위로 정강 타고 나갑니다. 나가서 바로 뒤에가 낙동강인데 낙동강에 이렇게 딱 쌓입니다. 쌓이면 이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환경과에서 나와가지고 직원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다 삽으로 쳐가지고 낙동강에 다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 자리에 계시던 신기선 대표님하고 저 앞에 계신 우리 임은 교수님, 임덕자님하고 이런 분들이 당장을 안 해서 새벽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현장을 확보를 하고 공화군청의 환경대장을 불러서 환경대장의 손으로 그 현장 시료를 채취하도록 해서 이게 71쪽하고 72쪽, 73쪽에 그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자리가 있죠. 그것을 이제 거기서 쓰는데 왜 제가 이것을 이제 그 자리에 넣느냐 하면 바로 그 위치 위에는 가설기가 잘 삽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안동댐까지는 한 마리도 없어요. 돌이 이렇게 제치면은 돌에 붙어 사는 여러 형태의 그 저서 생명체들이 많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쪽은 이런 풍부하게 살고 있는데 딱 그 지점부터 밑으로는 전체가 절벽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거기 보면 세 군데인데 세 곳을 떠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냈더니 우리 시점이 올해 4월 9일 날 였어요. 이만큼 5년 동안 싸움을 하고 환경단체가 들어가고 국가가 나서고 조사를 하고 언론기관이 나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형태가 그냥 격투대낮에 계속 벌어지니까요. 환경의식이 회사에서 아까 뭐 회사 소개하는 영상에 보면은 뭐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멘트가 나오는데 실제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 뒤에 73쪽에 보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중간에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기준으로 쓰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준치인데 그 자연을 보면은 기준이 600인데 24,110.8인가 이렇게 나오죠. 400개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독성이 강한 비소가 기준치가 50인데 234.67이 나옵니다. 그러면 4.7배 정도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로 독성이 있는 물질들을 그 문대에서 수입하는 거거든요. 수입을 해서 동해항에서 다시
차에 싣거나 트럭에 실어서 옮겨와서 우리가 부어서 이제 제품을 만들 그 공장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멀리 왔는 것을 떨어져서 다시 공장 그 생산 라인으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자기는 편히 어디서 그냥 가면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아직도 연fun은 아무리 밖에서 떠들어도 양심이 먹히지 않는 동네고 상식이 먹히지 않는 동네고 이렇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사회이사 이렇게 내가 사회이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에게 동의하는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47쪽에 보면은 주식회사 연풍에 사회이사를 이렇게 보면은 장성기라는 사람이 나오죠. 장성기라는 사람은 회장 일가와 친척인데 젊을 때부터 환경부에 들어서 공무원을 했어요. 공무원해서 계속 진급을 해서 폐기물 관리과장까지 했죠. 폐기물 관리과장까지 하다가 나와서 주연풍에 사회이사로서 9년 동안 공무원을 했고요. 그러면서 밑에 고려아연에서 나온 데 보면은 이규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12대 환경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 12대 환경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언제냐면은 2006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 환경부 차관을 했어요. 그리고 2007년 9월 21일부터인가 해서 한 6개월 가까이 환경부 장관을 하다가 나왔는데 차관을 하다가 장관이 됐으니까 내부 승진이잖아요. 장성기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비춰볼 때 연풍그룹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환경부를 자기네 도리 무사로 변질시킨 그러한 과정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안 나옵니다만은 더 심각한 것이 대구 경북의 환경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책임자가 대구지방환경청장이잖아요. 대구지방환경청장 하던 소준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최근까지 드러나기 전까지 계속 있었어요. 석포 영풍제련소의 부사장으로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환경부를 자기네 고위 그룹으로 만들었던 것이 그런 정황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사는 아직도 양심적이지 않고 상식이 묻히지 않는 동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환경을 책임지는 한 국가 기관을 자기네 고위부대로 만들었을 정도의 민관 정명유착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환피아 소리가 나올 정도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저희들이 싸우면서 이제는 뭐 여기 앞에 우리 정재영 회장님도 회장도 나와 계시고 대구 환경연합의 우리 정수원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또 서울의 우리 명재영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낙동강 수계뿐만 아니라 지금 정식적으로 이 사안이 이슈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심각한 문제다. 영남 전체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사안으로 지금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 전체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2015년도에 여기 아까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께서 발전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은 동아군이 뭐 이렇게 행정 조치도 하고 시정 명령도 내리는데 불복종을 해서 소송에 가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가 하면 2015년도에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대표이사가 가서 증인도 서고 그러면서 환경부에 국비를 15억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비용을 접근할 수 있도록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환 변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2015년 6월 25일 날 전쟁 기념식을 마치고
관변단체 장들하고 동학원의 그 장들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서장, 군수, 군지부장, 교육장 이런 강하는 그 팀들이 그 팀들 다 데리고 뭐 생활 개선 회내, 농협 병인 회내, 무슨 회내, 무슨 생활 회내 뭐 이런 관변단체 장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44명을 데리고 버스 2대를 대절해서 그 연풍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위로 방문을 했대요. 위로 방문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했느냐면은 경찰에서는 경찰 사이파를 앞뒤로 구비를 하고 버스 2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구 매일신문에서 마경대 기자님이 기사를 썼어요. 기사를 쓰니까 알려지게 되니까 어떤 대명을 했느냐면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 확인차 들어갔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사람 중에 저하고 좀 신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거 뭘 아냐 하느냐면 니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자체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고 또 우리 대구 경북에 지금까지 기득권 유지해온 정치 세력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우리 지역에 영양공화국진 영덕의 지역부 위원장이 장석호 지금 외교통상위원회인가 위원장 하고 있죠. 외교통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신청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군수 후보, 현직 군수, 의원 후보, 전 기초의원까지 다 데리고 스토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세종시에 가서 국가권익위원회에 가서 10월 23일 날 이겼잖아요. 국가에서 이제 전국 도지사가 명령한 것을 이행을 하라고 기각 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행정소송하고 권장을 하러 갔어요. 권장을 하러 가서 그냥 귓속말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체육 운동장에서 중학교 운동장에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연설을 했어요. 우리가 그 연풍제연수를 지켜주겠다. 행정소송하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의 정치권들이 철저하게 비호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넘어서려면 이렇게 민변 같은 이런 이제 법조인들도 나서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닥의 민심이 정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동아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 둘다 다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기선 영수계에서 홍대의 공동대 임명을 또 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기입니다. 같은 민변정치부 인권센터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에 개괄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현장에서 이 일을 접하면서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 번씩 왔다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 광경을 보시겠다는 분들을 데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고 또 조사하시는 분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한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분들도 많이 오셨죠.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한 그런 전언을 그 현장에서 느끼고 오신 실감 나는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그럽니다. 재련소의 연역이나 이런 거는 제가 책자에 다 실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영남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동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동댐이 저 친전조 역할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작년에도 아마 그런 사건이 터졌죠. 안동댐은 수문을 열어가지고 펄스라고 해요. 수문을 열었을 때 밑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를 하고 조개가 싹 죽어 자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안동댐은
더 이상 친전조 역할을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연풍 재련소로 인해서 미치는 악영향이 아마 머지않아 부산까지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세대는 이 물을 먹고 살았는데 우리 후대들이 과연 이 물을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시면 그래요. 사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보면 안다 그러는데 정말 그 현장에서도 보는 장소에 따라 또 틀립니다. 정말 그 벌거숭이 산을 밑에서 쳐다보는 거하고 나무가 자빠진 현장을 가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심지어는 여기 가까이 계시는 경영대학교 계시는 유명한 생물학 박사 그분 김종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 과정을 보고 졸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끄럽다. 정말 부끄럽다. 한국 떠나고 싶다. 그래서 다녀가신 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물론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대통령이 평양 가지 말고 석포 왔다 가세요. 참 의미 있는 심각한 참 이야기죠. 정말 세상에 이렇게까지 환경이 망가질 정도로 정부에 방치하고 몰래 했다, 내몰래 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접하면서 그 현장을 다닐 때 작년에 지금은 현직에서 나갔습니다만 환경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 이 문제가 거론됨으로써 환경부에서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환경부 차관님을 TF팀장이 동행을 하시면서 연풍 재련소에 들어갈 때 그 TF팀장 신건일이라는 분이 차관님 제가 여기 와서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오염 식별 문제는 재련소 문제가 아니고 폐광산 문제입니다. 여기 주변에 폐광산이 100개가 넘는 게 있는데 이 문제지 재련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차관님께서 여보 내가 묻지도 않은 소리 왜 그런 소리를 왜 해? 이 지역민들이 재련소에 오염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면 오염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면 될 거지 폐광산 이야기 내가 묻지도 않는데 왜 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환경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구나.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현장엔 산림청장도 왔다 가고 산림청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현장 산림과학원하고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 현장 조사하는데 우리가 우연히 그 알게 돼가지고 현장 조사하는데 제가 또 동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갔었는데 거기 갔더니만 남부 영민서에서 현장 조사단에다 보고를 하는데 이 산은 불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생충이 와서 이 초토화가 됐지 재련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불나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책을 가져왔는데 이게 2014년도에 우리가 국감을 시키면서 그 후에 특비를 받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비를 받아서 조사한 책인데 여기도 보면은 산림청에서 불이 나서 식생이 죽었다고 보고서에 돼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가 하면 재생충이 왔다고 시퍼런 포대를 우리 지방에 아예 재생충이 안 올라왔습니다. 보면 이 남쪽 지방으로는 영남 이 남쪽 지방은 재생충이 와가지고 시퍼런 포대를 이제 토막을 쳐서 포대를 씌웠는데 이 뒷산에다 시퍼런 포대를 그렇게 막 여기저기 씌워놨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보고를 하는 걸 듣고 산림청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비호해 줬구나. 그 산 일대는 어마어마한 산이 그 인근에는 그게 국유지입니다. 산이. 그런데 국가재산을 그렇게 관리하면서 회사를 비호해 주고
또 민생 119팀이라고 또 왔다 갔죠. 지금 집권당에서 참 민생을 살피겠다면서 119팀이라고 조사반을 해서 왔다 갔는데 그때도 현장에 와가지고는 그분들이 사장을 앉혀놓고 상당한 질타를 하시고 개선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하시더니만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 행정기관에서도 안 돼요. 정치권에서도 와 안 돼요. 올 봄에는 청와대도 갔었습니다. 사회수석도 만났지요.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할 때 사회수석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데 저요 사실 다른데 시간 약속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이야기하세요. 그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냥 멍하니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아무 대답도 못하시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권도 안 되겠구나. 참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할 방법이 정말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우리 변호사님 법률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소송을 해도 행정기관이 집니다. 이 문제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 당사자인 봉화군 환경계장 노영수라는 분이 이거요 정말 우리가 왜 졌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네요. 우리가 왜 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당하게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소송에서 졌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법을 지키고 관리해야 될 행정기관이 그마저도 소송에 휘말릴까 봐 기겁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말이 나와가지고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처리해야지. 그런 소리 아까가 절절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죠. 소송에 지면 또 특별 권력관계로 아시다시피 또 징계 처분 받습니다. 가만은 안 두잖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 연속되고 있으니까 석포제련소는 취해법권이다. 이 법도 규정도 필요 없는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대기, 수질, 토양 세 가지 다 문제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존속해서는 안 될 회사예요. 이 문제를 회사가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왜? 제련소를 지을 때 기본적으로 밑에 전부 오염도를 깔고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공장을 뜯어내지 않고는 이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대기는 얘들이 하루에 물을 11,000톤을 쓴다고 하는데 그 80%가 수증기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아연 전광에는 아연이 40에서 한 50%, 황이 20에서 30% 되는데 열을 가해가 녹여서 아연 채취를 하기 위해서 열을 가하면 황이 다 타버리면 날아갑니다. 그걸 날아가는 걸 물을 쏴서 분사를 해서 잡아낸 황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80%가 황산 연기가 돼서 황산가스가 날아가서 온 주변이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낙진되는 물이 낙진돼서 비가 오거나 토양이 오염된 게 흘러내려서 강이 초토화됩니다. 그뿐은 아니죠. 금년 4월 달에는 저들이 주민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정광장 주변을 낙동강변을 갔어요.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임덕자 씨하고 가가지고 전부 촬영을 하면서 채취를 해가지고 분석 의뢰를 했는데 가중 수치가 1790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대구 와가지고 정수국장이 발표하자 이래서 기자회견을 했더니만 바로 금방 그날 회사에서 전화를 드리고 여보세요. 정강가루를 분석해가지고 발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강가루 맞습니다. 거기는 보관장이라고 정강가루가 비산돼서 나라가 낙진돼서 하는 시커멓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했더니 그 다다음 날 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어디에 물건이라는 거 알죠. 어디에 어느 정도 오염됐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다음날 봉화군 관계자를 데리고 가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있는 그 오염된 오염토를 전부 퍼다가 낙동강으로 싹 쓸어넣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네들은 뭐 양심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무 가정이를 거기는 아닌데 어디서 끌고 왔는지 나무를 자르는 나무 가정이를 가지고 쭉 덮어놔요. 전부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봉화군에 가서 야 이거 갈래 고발해야지. 이거 좋지 않답니다. 자기네 스스로 이걸 해결하겠대요. 걷어내겠대요. 그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기겁을 합니다. 저가 들어갑니다. 이 행정기관이 이렇게 이 법과 규정이 있음에도 회사를 관리 감독을 못하는 겁니다. 이러니 이 회사가 이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와가지고 주변은 초토화되고 앞으로 영남인들이 낙동강 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까지 봉착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법을 잘 아시는 여기 와 계시는 참 변호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고 제어를 해 주셔야만 행정기관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행정기관이 하는데 소송에도 좀 도움을 주시고 이길 수 있고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드렸는데 저는 영풍에서 뭐 환경부 고위 장차관 출신을 이사로 모셨다길래 사람들이 그런 환경 침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안전처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거가 생겼는데 알고 또 그게 아니네요, 그죠? 우리 이영 전 장관님 어떻게 뭐 포함 맞았습니까? 예, 다음으로 우리 발자취는 정수근 어떤 또 생태본국장님 이분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냥 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활동가고 운동가고 투사이기 때문에 이번 시각에서 어떤 이 영풍계력 문제 어떤 것인가 물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 목소리와 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거랑 소개했고요. 물 전문가는 아닌데 현장 활동가고 저는 이 문제를 접하게 된 이유가 방금 이제 정경 변호사님도 소개를 하셨지만 저는 낙동강 문제를 오랫동안 이제 한 10년 동안 사대강사 때문에 낙동강 문제에 관여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이 이제 거대한 도로 갖추고 이제 그야말로 계절을 이제 정부가 방침을 바꾸쳤고 그렇게 해야지 낙동강이 안전한 식수원이고 생태계를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돼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낙동강 제자라는 말은 강을 강답게 만들어 가자는 거고 그 주된 목적은 어쨌든 정상적인 방안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식수원 안전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낙동강의 중요한 또 쟁점 중에 하나가 산단 문제였습니다. 산단 문제. 얼마 전에 바브라운 사태 때문에 이제 또 많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우리가 식수원이라고 삼고 있는 이 낙동강에 산단이 너무 많습니다. 구미공단도 있죠. 우리 선도공단도 있죠. 경남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풍제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낙동강 식수원 안전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상류의 이제 영풍제론소가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2014년에 직접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고, 영풍제론소는 아까 저도 사진 자료를 많이 좀 준비해왔습니다만 앞에 백수범 변호사님께서 다 발표를 해버려가지고 따로 꺼내진 않습니다. 안동댐 상류는 사실은 그야말로 뒷고기자 비견입니다.
삼동제라는 곳에 가서 낙동강을 내려다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비계의 적국자리입니다. 사실 태백을 지나서자마자 그 구문소라는 거기를 지나서자마자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 아래부터 안성댐까지는 천하의 비경이죠. 그런데 그 상류 지점에 딱 그 태백 지나자마자 이제 그 백천계곡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을목으로 최남방 서식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계곡입니다. 그 백천계곡과 황지천이라고 나보다 동안 원리를 이루는데 만나는 데가 소경산거리라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저는 사실상 낙동강 본류가 형성돼 간다 이렇게 느끼고 있기도 한데 그 바로 아래 3km 정도 아래에 지령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거의 최상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령소가 들어서서 앞서도 많은 그 정황 증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아까 구글지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협곡 사진을 보면 주변은 완전 초록입니다. 근데 재련소 주변만 누렇게 색상이 다 보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산악도에 가서 봤지만 그 아까 김정 교수님 표현을 응애 새끼 한 마리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산지까지 그 산사태까지 일어납니다. 산이 그냥 산성화돼서 그냥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론소 주변에서 수많은 그 수많은 조사는 아니죠.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다 우리가 검토 안 하더라도 생물들이 지표적입니다. 생물이 살지냐 살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다슬기는 저서생 특유의 대표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련소 상류 거기는 광산이 있습니다. 광산에서 문제가 된다면 재련소 상류에도 다슬기가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재련소 상류는 다슬기가 바글바글합니다. 저서생 특유가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재련소를 지나는 순간 이거는 뭐 거짓말도 아니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바닥에 다슬기는 그냥 저서생물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서생물이라는 것은 수상태를 대표하는 지표적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 가지 수준 정화 기능도 하고 그 하나만 보더라도 강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져가고 있는 거를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장이 제가 48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따위 병으로 유명한 동방아연을 전신으로 해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 이 문재련소는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련소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은 그 위에 재련소 상류한 3km 지점에 연화광업소가 방산이 있었죠. 거기에서 하얀절광을 채굴해서 바로 아래 이제 재련소를 차려서 재련을 하겠다는 건데 그 연화광업소는 일제가 만든 겁니다. 일제가 만든 것을 영풍 작업주가 불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얀절광을 재련을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60년대 말에 이타이병이 발발하자 사회 문제가 되자 재련업이 당연히 위축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넘어온 것이 그 동방아연이라는 것인데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한 것이 영국서부의 재련소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안의 산업이 우리나라에 그것도 낙동강 최상류에 적국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업소가 98년에 폐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련소가 있어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사라졌어야 되는 공장이 그때 이후로부터 보존 한 20년 동안 버젓이 아직까지 영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또 해결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노동자, 스포 주민들 생계도 달려 있고 막대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봉화 안동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활동한 수계에 있는 전 민간인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좀 전선을 확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께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 현장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3차에 걸쳐 활동한 시민조선단과 함께 그 현장을 갔었고, 직접 눈으로 보고 나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욱더 이제 일반인들이 그 현장을 함께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계기가 돼서 더욱더 많이 현장을 보고 이 문제를 함께 좀 해결하는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선생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연금 속보 재료에 대해서 환경원 실패에 대한 지금 다른 매제자 분들과 피고자분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연금 속보 재료소에 지금 1, 2, 3공장 가동을 하면서 유해물질 배출됨에서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발생한 환경오염을 정화하려는 노력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그리고 이런 환경오염으로 인한 소속 직원이나 지역 주민들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 속보 재료소의 오염 행위에 대한 제재는 재량 방류 조치, 오염된 환경 정화, 그리고 연금제를 소속 직원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해결 대상을 반드시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제 토론문이 106쪽까지 있는데요. 바로 뒤쪽을 보시면 사설문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앞서 수업 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공화군과 주식회사 연금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공화군이 주식회사 연금에 대해서 토양 정화 명령을 했고 이에 대해서 주식회사 연금에서 토양 정화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불허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식회사 연금이 공화군 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는 주식회사 연금이 승소했습니다. 그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지로 받으신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이것 또한 판결문인데요. 이게 이제 공화군과 상대로 한 두 번째 판결문입니다. 공화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연금 속보재료소 토양오염 전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보국에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공화군이 정보국에 결정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연금이 처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정보국의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 역시 주식회사 연금에서 모두 승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번 소송이 행정심의 고등법원 행정심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은 모두 이제 토양오염과 관련한 소송이었고요. 그 다음에 폐수 모자 방류와 관련해서 경상북도에서 주식회사 연금이 20일간 속보 재료소 조업 정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연금이 조업 정지 처분 대신 보증금을 부과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연금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또 현재 주식회사 연금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연금이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분수도, 셀레늄 등 비초오염 기준을 초과한 오염 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그를 방류하여
엄청난 수질과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 및 오염환경보전법과 토양오염환경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없습니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의하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풍재련소를 대기환경보전법상 제1종 특정 대기유해 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으로서 1, 2 공장에 약 57개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43만 톤 가량의 기준시 초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은 고작 3개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환경 관련한 법률은 각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배출시설 허가 취소, 그리고 폐쇄 명령, 주업 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배출 오염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엔 행정처분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적 구제 절차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금 역풍재련소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수 등으로 주변 환경은 물론이고 중국은 누적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역풍재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설립되어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침해는 단기간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잠복성, 계속성, 방향성, 간접성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소송은 일반 소송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나 한국심 판례에서도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피해보상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고 2016년부터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서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거나 인간관계 등 피해자 입증 책임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역풍재련소 주변 주민들이 입은 피해 종류와 정도, 그리고 앓고 있는 질병, 암열병 등에 관해서 관광 역학 조사 자료나 이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적극 입증한다면 그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식회사 역풍의 환경오염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치, 형사고발 등과 함께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미 피해 입은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또한 반드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러한 논의가 사실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 토론회를 그리고 많이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저를 비롯한 대도시방 변호사의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발제와 토론을 마쳤습니다.